은호야, 네가 거부하면 오빠는 죽어. 네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고성희가 지은호의 팔을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죽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고 고성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약간 이식을 강요하는 고성희와 쌍둥이 오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지은호의 충격적인 대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어둠이 깔린 주택가 골목, 지은호의 집 앞 계단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고성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꼭 끌어안은 채 골목 어귀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의 발은 이미 저려 있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은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어깨에 맨 지은호는 고성희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성희가 다급하게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호 씨. 지은호는 차갑게 고성희를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팔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가 지저분한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손 놓으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호야, 아니 지은호 씨.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발 오빠만은 살려주세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외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고성희가 다시 지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을 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지은호의 팔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이 거부하면 그 아이는 죽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오빠를 죽이는 거예요. 당신 손에 오빠가 죽는 거라고요. 당신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고성희가 비틀거렸지만 지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이사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들에게 재간을 줄 생각도 없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은호야. 고성희가 절규하듯 불렀지만 지은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성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완벽하게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 안에서 지은호는 등을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성희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지은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성희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고성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예요.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강호에 대한 정보 다시 보고해요. 최근 동향부터 자세하게요. 네, 이사장님. 지강호는 최근 개과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차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어머니 정순희 씨의 식당도 자주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포차 알바 수입이 많지 않고 지은호 씨에게 빌린 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지만
원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지강호가 일하는 포차 위치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게 보내요. 영업시간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번진 화장을 확인했습니다. 티슈로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울 속 고성희의 얼굴에는 다시 냉정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비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포차의 주소와 영업시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며 그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포차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지강호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지강호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마무리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포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고성희는 우아한 코트 차림으로 포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새가 허름한 포차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강호 씨? 지강호는 행주지를 멈추고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차림의 여자가 나타난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고성희라고 해요. 지은호 씨. 침모해요. 지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정순이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성희는 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지강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성희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자 돈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묶인 5만원권 다발들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강호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억이에요. 고성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씨가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전부 다요. 무슨 소리예요? 왜 저한테 이런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성희는 트렁크를 닫고 지강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 씨를 설득해 주세요. 간 이식을 하도록요. 그것만 해주시면 이 돈은 당신 거예요. 미쳤어요? 지강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나를 팔아넘기라는 거잖아요.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고성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억이면 지강호 씨 인생이 바뀌어요. 어머니 식당도 확장하고 지은호 씨에게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요.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누나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에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득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옆에서 간 이식이 옳은 일이라고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말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 된다니까요. 선금으로 1억을 먼저 드릴게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서라도요. 지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지강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누나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고성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강호 씨, 당신 과거 기억나죠? 다 기억하시죠? 지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누나한테 얼마나 폐를 끼쳤어요?
누나가 힘들게 모은 돈 2,400만 원을 한순간에 갚아줬죠. 그것도 모자라서 친양자 입양 사실 알고도 돈 더 뜯어내려고 했잖아요. 그건 지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지은호 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친오빠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래도 당신을 용서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믿어줘서예요.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해서예요. 이제는 지강호 씨가 누나한테 보답할 차례 아닐까요? 하지만 이건 보답이 아니잖아요. 누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에요. 고성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식당 확장하세요. 지은호 씨한테 빌린 돈도 갚고요. 그리고 당신도 제대로 된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누나가 당신한테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누나는 간 이식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쌍둥이 오빠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때 당신이 옆에서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은호 씨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면 제가 부탁할까요? 친딸인데요. 간 이식은 생각보다 안전해요. 회복도 빨라요. 지은호 씨는 건강하니까 금방 일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물론이에요. 고성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지금 너무 위급해서 시간이 없어요. 쌍둥이 남매가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성희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지강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고성희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거리에 울리고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지강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지강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강호는 지은호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강호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호야, 웬일이야? 포차는? 오후에는 쉬는 날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앉아. 두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강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메리카노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누나, 간 이식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강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걸 물어? 누가 시켰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누나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절대 안 해. 지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지강호는 지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고성희의 제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누나. 지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결정 존중할게. 누가 뭐래도. 지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도 못 꺼냈을 텐데. 이제 진짜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해, 누나. 지강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패만 끼쳐서 누나한테 받기만 했어. 지은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엄마 식당도 돕고. 그걸로 충분해. 지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누나한테 힘이 될게. 절대 누나 배신 안 할게. 지은호는 지강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 넌 이제 달라졌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지강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성희의 명함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곧 명함을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지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우진은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우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성희와 주치의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한우진은 재빨리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가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사장님, 기증자 확보가 시급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증자는 있어요.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확실한 기증자가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빨리 검사를 진행해야. 우진이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적합도 검사도 이미 끝났고요.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환자에게 쌍둥이가 있었습니까? 의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우진 씨가 외동이라고. 네. 과거 사정으로 헤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쌍둥이라서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쌍둥이라면 확실히 적합도가 높을 텐데요. 그렇다면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기증자분이 동의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곧 동의할 거예요.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기증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시죠? 물론이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우진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한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평생 숨겨왔습니다. 한우진은 휘청거리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라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큰 감나무 아래에 서 있던 기억,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던 느낌, 달콤한 바나나 냄새가 났던 순간들. 왜 이런 기억들이 있었을까요? 누구였지? 그때 나랑 함께 있던 사람은? 한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을까요? 나였나? 아니면 여동생? 감나무 열매가 떨어지던 날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 사람은 자신의 곁을 떠났을까요? 한우진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여동생. 도대체 누구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어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한우진만 데려와서 키웠을까요? 여동생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자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한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는 환자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세계는 방금 전복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한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누구인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만나야 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를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갑자기 왜?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쌍둥이 여동생이 누구예요? 고성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니하고 의사 선생님 대화 다 들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면서요? 간 기증자로 확보했다면서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진아, 그건 누구예요? 한우진이 다그쳤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이 누구냐고요? 대답하세요.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가 네 쌍둥이 여동생이야. 뭐라고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 씨, 네 쌍둥이 여동생이야. 너희는 같은 날 태어났어. 한우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호가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구, 항상 밝게 웃던 지은호. 미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그 친구가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은호를 버렸어요? 왜 나만 데리고 왔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답하세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여동생을 버렸냐고요? 병실에 한우진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너희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한우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은호를 찾았어요? 왜 이제 와서? 20년이 넘게 지나서 왜?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간 이식을 위한 기증자, 쌍둥이 여동생, 적합도 검사. 설마. 한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은호를 찾은 이유가 재간 이식 때문인가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나요? 고성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고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우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딸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이 필요하니까 찾으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우진아, 그게 아니라 네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래서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동생을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우진아,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해? 넌 내 아들이야. 은호는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어머니 딸 아니에요? 은호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고성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한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잘못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우진아, 나가세요. 한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우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려는 고성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성희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호가 간 이식에 동의했어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거부했죠? 당연히 거부했겠죠. 우진아, 하지만 저는 은호에게서 간을 받지 않을 거예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우진아, 정신 차려. 제 말 못 들으셨어요? 한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고성희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지은호에게서 간을 받지 않겠다고요. 절대로요. 우진아, 이대로는 네가 살 수 없어.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그럼 죽는 거죠. 한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우진아!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은호를 찾은 이유가 오직 재간 때문이었다는 게. 한우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역겹고 환멸스러워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우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를 그렇게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요. 20년 넘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 내놓으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진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널 어떻게 포기해? 은호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아들만 살리려고 해요? 왜 딸은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진아, 제발. 나가세요. 한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은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더 이상 은호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고성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우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우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실에는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우진은 홀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 지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우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은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지은호가 항상 밝게 웃던 모습,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들, 축제 때 함께 준비하던 추억들. 은호는 항상 밝았어.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지은호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던 지은호. 그런 지은호가 사실은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왜 몰랐을까? 어딘가에서 느꼈을까? 어쩌면 어딘가에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호를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친밀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것이 혈육이었기 때문일까요? 한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우진은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주치의를 찾아 외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은호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지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강호 씨, 저예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강호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10억이에요. 당신과 가족 모두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됐어요. 지강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누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어머니 식당도 확장하고. 저는 누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지강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누나가 절 용서해 준 건 제가 변했다고 믿어줘서예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요. 지강호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누나를 위해서라도. 누나를 위해서요? 지강호가 비웃었습니다. 누나를 팔아넘기는 게 누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강호 씨,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요. 지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성희는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운전대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모든 것이 번져 보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우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해. 고성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절망에 잠겼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흐느낌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백미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처참했습니다.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입술에 립스틱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 번진 화장을 지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다시 바르고 마스카라를 칠했습니다. 립스틱으로 입술을 다시 그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 고성희는 다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지기 쉬운 가면인지를.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다른 기증자를 찾아봐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사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성희는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몇 층 위 어딘가에 한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병실이 있는 쪽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서 한우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픔이 오히려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켜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병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건물 안에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마스카라가 다시 번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고성희의 흐느낌이 어두운 차 안을 채웠습니다.